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원욱 헌법 기초 강의 1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공무단위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무단위권 같은 경우는 참정권의 일종이에요. 참정권에 이제 국민 투표권하고 선거권하고 공무단위권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투표권하고 선거권은 헌법 총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배우지 않고 공무단위권 기본권만 배웁니다. 그다음 청원권하고 재판청구권은 이거는 이제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그래서 뭐 해주세요 이렇게 청구는 걸리죠. 뭐 해주세요 이렇게 청구는 걸립니다. 그래서 참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 제한 정도가 들어갔었고요. 청구권은 이제 4단계 더 많은 제한이 가능했었죠. 자,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무단위권입니다. 자, 이제 무는 일이죠. 일을 하는데 공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공적인 일이라는 거는 국가 일을 하는 겁니다. 국가 일. 자, 그걸 담당한다 이거예요. 담당하기 위해서 임명될 권리입니다. 그래서 공적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임명될 권리. 그래서 공무원이 될 권리예요. 그래서 공직 취임할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공무단위권 이제 논점이 두 가지인데 공무단위권으로 어느 영역까지 보호가 되느냐? 여러 직업들이 많죠? 여러 직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직업들 중에서 어떤 사적인 직업이 있죠? 사적인 직업은 직업의 자유로 보호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공적인 직업만 공무단위권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그 직업의 자유 중에서 공적인 직업의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사적 직업은 보통 직업의 자유로 보장을 받고요. 공적 직업의 경우만 고무단위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무단위권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고무단위권 범위 밖에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다음 고무단위권에 관한 제한이 들어가는데요. 고무단위권 같은 경우는 뭐 자유권 1단계 제한 이런 거 말고 이게 참정권이기 때문에 한 3단계 정도 제한되죠. 3단계 정도.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래서 1단계는 조금만 제한해도 되고 2단계는 좀 많이 제한해도 되고요. 3단계는 좀 더 많이 제한해도 되죠. 4단계는 더 많이 제한해도 되고요. 5단계는 아예 없어도 돼. 막 무시해도 되는 정도입니다. 제한의 정도가 점점 커질 수가 있는데요. 그 고무단위권 제한이 참정권으로서 한 3단계 정도 제한입니다. 이 정도 제한이에요. 자유권보다는 좀 더 제한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사회권보다는 덜 제한해야 되는 거죠. 딱 그 정도의 제한입니다. 그 제한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호 영역입니다. 그래서 공무단위권, 공적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공직에 임명될 권리, 공무단위권이에요. 그래서 공직에 임명될 권리다 그러니까 공직에 취임할 권리만 되는 거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직 취임하고 나서도 그 위로 승진할 그 권리까지도 고무단위권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임명이라는 게 원래 취임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플러스 취임한 다음에 더 이렇게 승진하기 위해서 승진할 권리도 고무단위권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승진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해서 무조건 승진하게 해주세요. 자, 순경인데 경장되게 해주세요. 경사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승진할 때도 시험 봐야 되죠. 똑같이 시험 볼 자격을 준다는 거지. 시험도 안 보고 무조건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이 취임과 승진에 대해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시험과 인사 고과를 종합해서 종합 성적에 따라서 능력에 따른 차별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만 똑같이 제공하는 거고 능력에 따른 차별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무단위권에 보면은 이 공직 취임, 어떤 공직 선택의 자유는 보장을 해주는데 공직 수행의 자유를 보장하진 않아요. 요 점이 직업의 자유랑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자, 직업의 자유는 직업 선택의 자유랑 직업 행사의 자유를 둘 다 보장했었죠. 근데 공무단위권 같은 경우는 공적인 직업을 선택할 자유는 보장이 되는데 공무 수행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수행의 자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특정한 장소에서 근무하게 해주세요. 저는 군무원인데 국방부에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전라도에서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권한 없어요. 그리고 특정한 보직을 받아서 일을 하게 해주세요. 예,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자, 이제 직업의 자유는 자유권이고요. 이제 경제적 자유권이죠. 그리고 공무단위권은 참정권이에요. 그래서 자유 중에서 정신적 자유가 있고 경제적 자유가 있는데 이 정신적 자유는 1단계 조금만 제한해야 돼요. 근데 경제적 자유권은 정신적 자유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만큼 제한해도 되는 거죠. 참정권은 3단계니까 좀 더 많이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그 자유 같은 직업의 자유 같은 경우는 선택의 자유도 보장해주고 행사의 자유도 둘 다 보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단위권 같은 경우는 선택 자유까지만 딱 보장을 해놓고 행사의 자유는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왜? 일반 직업의 자유보다는 더 많은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로서 입법 제량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은 선택과 행사를 둘 다 보장해 주지만 공무단위권은 공직 선택의 기회만을 보장하고 행사는 법에 따라서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이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정도가 더 빡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점이 직업의 자유와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헌재 판례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국군 그러죠. 국가를 지키는 군인. 자, 국군에는 군인이 있고요. 군무원이 있습니다. 근데 군인은 이제 현역이죠. 현역 군인 같은 경우는 의무 복무제도죠. 의무제도입니다. 국방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역 군인은 권리가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현역 군인으로 복무를 하면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합당한 보수를 주세요. 최저시급을 주세요. 그런 말 못해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보수가 없이도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역 군인 같은 경우 이제 월급을 주긴 줘요. 근데 뭐 월급이라 해봤자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줍니다. 교통비 정도밖에 안 줘요. 휴가 나갔을 때 교통비 정도만 딱 주고요. 그 보수가 거의 없어요. 왜? 의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 군무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직업이에요. 직업이라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군무원 같은 경우는 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주세요. 청구할 수 있어요. 최저시급이 딱 보장이 돼야 됩니다. 현재 최저시급이 시간당 한 8천 얼마 되죠. 그러니까 최저시급 이상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직업군인들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군인은 국가 임무로 월급이 없어도 되고 군무원은 직업이니까 직업공무원이니까 월급이 있어야 돼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이제 보조기관의 어떤 그 보할 군인을 뽑고 있는데 이제 법률에서 뭐라고 했냐면 법률에서 현역 군인만을 보조기관으로 뽑겠다. 군무원은 뽑지 않겠다. 이런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군무원의 어떤 공무단위권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제한을 해도 되는가 이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현역 군인만 국방부 보조기관에 보할 수가 있게 되고 군무원은 이제 제외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자, 국방부에서 보조기관은 뭐 하는 데냐면 군사작전을 됩니다. 군사작전. 그래서 하늘, 바다, 땅에서 군사훈련하고 작전하고 헬기 타고 뛰어내리고 총 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위한 교육훈련을 하는 업무에 보조기관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역 군인 같은 경우는 작전과 교육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총도 쏘고 뛰어내리고 헤엄치고 이런 작전을 많이 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보조기관으로 뽑아서 일을 시킬 수가 있지만 군무원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뭡니까? 정비를 하거나 보급하거나 수송하거나 군수 지원 업무라고 있어요. 지원 업무. 그러니까 직접 전쟁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뭐 탱크를 조립하고 자동차를 수송하고 뭐 물자를 날라주고 이런 지원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지원 업무나 또는 뭐 행정 업무 이런 거 있죠. 행정 업무.
서류 작업 이런 거는 이제 계약직 공무원으로도 계약직 공무원이 뭡니까? 알바생들이죠. 네, 알바생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급여를 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계약직 알바생으로 쓰게 되면은 최저시급만 주면 돼요. 급여를 좀 적게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군무원을 데려다 쓰게 되면은 군무원들은 이제 경력이 많기 때문에 급여를 좀 많이 줘야 됩니다.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급여가 돈이 좀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자, 이런 단순 지원이나 행정 업무 같은 경우는 높은 월급을 줘야 되는 군무원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런 건 낮은 시급으로도 계약직 알바생으로도 충분히 감당되기 때문에 군무원은 필요 없는 거다. 이런 이유로 현역 군인만 뽑아 쓰고 군무원 뽑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어디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뭐냐면 입법자의 재량이 있다 봤습니다. 입법자의 재량. 그래서 공무단위권은 3단계 제한이 가능하죠. 일반 자유권보다는 일반 직업보다는 더 강력한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재량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군무원을 배제하더라도 청군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본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뽑아주고 군무원은 안 뽑아주죠. 같은 군인인데 그래도 평등 원칙 침해가 아니라 봅니다.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은 헌법재판소가 밝힌 이유는 현역 군인은 이제 이 작전 교육 경험이 많기 때문에 뽑아주는 거고요. 군무원은 지원 업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알바생도 충분하다. 그래서 너는 필요 없다 본 건데 실은 이제 그 속 내면은 뭐냐면 현역 군인은 이제 의무 복무이기 때문에 월급 안 주고도 막 부려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군무원은 높은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돼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입법 재량이 크기 때문에 합헌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군사작전이라는 게 이런 거.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헬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헬기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줄에. 땅이 여기입니다. 땅.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위험한 업무를 하는 게 군사작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경험이 많은 현역 군인을 쓰는 게 맞다는 거죠. 군무원들은 사무직이라서 행정 처리하고 서류 작업만 하기 때문에 이런 군사작전에 쓰기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합헌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합헌 열어봤는데 기재침 한번 살펴볼까요? 군무원의 기재침. 자, 기본권이 있느냐? 있죠. 그래서 이제 공무단위권이 있어요. 공무단위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단위권에 뭔 없죠? 특정 보직에 저를 뽑아주세요. 이런 권리는 없죠. 없으니까 공무단위권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군무원인데 국방부 보조기관으로 보직을 주세요. 특정 보직을 주세요. 이런 공무 수행의 자유 같은 경우는 공무단위권 보호 영역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공무단위권을 기본권으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기본권은 뭐냐면 평등권인 거예요. 평등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현역 군인도 군인이고 나도 군인, 똑같은 군인인데 왜 쟤는 되고 난 안 되냐 이거지. 비교 집단이 존재하죠. 근데 왜 얘는 되고 나는 안 되냐 이거예요. 그죠?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평등권이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게 법률인 거예요. 법률에서 현역 군인만 뽑아주고 군무원은 안 뽑아준다 그랬으니까 법률에서 이 사람의 평등권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제한이 과도한 제한으로 침해가 될 것인가 봤는데 판례는 뭐라고 봤습니까? 현역 군인은 군사작전이 가능한 사람이고 군무원은 군사작전이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둘을 다르게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죠.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침해가 되는 건 아니다 보면서 합헌이라고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군무원이 주장하는 기본권은 뭐냐? 공무단위권이 아니고 평등권이었다. 그럼 평등권, 기본권에 제한이 있느냐? 제한이 있다. 얘는 안 뽑아줬잖아. 제한이 있다. 그럼 침해가 되느냐? 합리적 재량이 있다는 판단이라서 제한은 없다. 그래서 침해가 없다. 그래서
기도 있고 제도 있지만 침해가 없으니까 합헌된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고무단위권의 제한인데요. 고무단위권은 그 일반 직업의 자유는 이제 사인들의 자유예요. 근데 고무단위권은 이제 공적인 어떤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직업보다 공적인 업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익실현이라는 특수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 직업의 자유에 비해서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직업의 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만 제한해야 돼요. 그래야 합헌입니다.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반 사인의 직업보다 이렇게 더 많이 제한해도 합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제한할지 많이 제한할지 얼마큼 제한할지가 국회의원들의 재량이라는 거예요. 재량이 크니까 많이 제한해도 합헌될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공무수행의 자유를 폭넓게 제한하더라도 합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면은 헌법소원 청구하고 기본권 침해당했습니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들은 조금 제한을 많이 받아도 헌법소원 청구해봤자 괜찮다. 그 많이 제한 받아도 너는 공무원이니까 더 참아라.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직업의 자유는 이제 사적 직업이고요. 사인의 직업이고 고무단위권은 공적 직업이에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사적인 직업, 공직 취임 선택, 경찰이냐 소방관이냐 직업 선택, 공적 직업 선택 자유를 둘 다 줘요. 근데 직업의 자유 같은 경우는 그 직업을 수행할 자유, 직장을 선택할 자유를 다 주는데 고무단위권 같은 경우는 선택은 가능하지만 수행이 있어서 특정 장소나 보직에 관한 권리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요 점에서 직업의 자유보다 더 많은 제한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입법 형성권의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국회 마음대로 많이 제한해도 합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자유권이기 때문에 입법 형성권이 적어요. 그래서 엄격한 심사를 해가지고 조금만 제한해야 합헌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무단위권은 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죠.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만들 권리가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화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제한해도 합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청원권입니다. 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번 주 김원우 갈 때 원자네. 그죠? 김원우 갈 때 원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청구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청원권, 청구권 일종입니다. 청구권의 대표적 권리예요. 청구권, 원하는 걸 청구한다는 겁니다. 김원욱의 원자가 아니에요. 자, 청원권은 이제 헌법 조문을 보면 26조에 나와 있는데 그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임무를 진다. 자, 그럼 일단 국민에게 청원권이 있죠. 근데 헌법상 청원권 가지고는 어느 기관에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몇 번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정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죠. 너는 국가에 원하는 걸 청구할 수 있어. 딱 그렇게만 나온 거 헌법에.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화시키는 게 법률이에요. 일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서 네가 헌법상 청원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자면 청와대에 청원할 수 있고 국회에다 청원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의회에도 청원할 수가 있고 청원할 때는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야 되고 지방의원 소개를 받아야 되고 문서로 해야 되고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법이 청원법이에요. 청원법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서로 된다 그러죠.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원을 이제 하게 되면은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는 그걸 반드시 심사할 임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반드시 심사해야 돼요. 근데 반드시 심사를 하라는 거는 이제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말이냐면 자, 국민이 청원했을 때 그걸 거부하면 안 돼요. 받아줘야 돼. 수리를 해줘야 되고요. 심사해봐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지 그런지. 그리고 심사에 따라 맞다 틀리다 처리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맞다 틀리다 받아주겠습니다. 안 받아주겠습니다. 결과를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통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만 알려주면 되는 거고 왜 그런지 이유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청원 내용대로 조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청원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요. 중국인 마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다 여기를 장악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청와대에 청원한 거예요. 그럼 청원 결과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이런 청원을 수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심사해야죠. 그리고 이제 심사한 결과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 청원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마을을 짓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든가 이 청원은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중국인 마을을 만드는 것을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을 받아줄지 말지 결과는 반드시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이유는 꼭 밝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한 내용대로 중국인 마을을 짓지 못하게 꼭 조치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으면 왜 답을 해주면 되는 거지 왜 그런지 또 행동에 옮길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 의무를 진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꼭 심사에서 결과를 알려주는 의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원법, 이 청원권이 이제 법률에 따라 구체화가 되는데 이런 법률이 청원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세 가지가 있어요. 청원법에서는 이제 그걸 관장하는 기관, 뭐 청와대나 이런 뭐 지자체의 기관들이 있고, 뭐 국회, 법원 이런 기관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국회에 관한 청원은 따로 국회법이 있고요, 지자체 청원은 따로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국회에다 청원을 할 때에는 이게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요 청원을 받아줄지 말지를 논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입법 발의입니다. 국회에다가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뭐 청년을 고용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무슨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달라고 입법을 발의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그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랑 똑같기 때문에 그 민간인들이 무조건 그 발의했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발의할 때만 입법 발의로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다음 지방의회에다가 발의를 할 때도 주민이 발의했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조례를 발의하는 거죠. 그 지역의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발의하는 건데 조례를 만드는 건 지방의원의 그 역할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의원 소개를 받아서 발의를 해야만 그걸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문서로 하거나 의원 소개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이런 소개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나 국회 이런 데서 인터넷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뭐 의원 소개를 받지 않아도 청와대나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개인이 청원할 수 있어요. 청와대 대통령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국회 들어가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인터넷에 청원하면은 거기다서 이제 다른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요. 동의를 받아서 일정 수 이상이 되면은 청와대가 답변을 한다든가 국회가 입법안을 발의를 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꼭 문서로 작성했어야 되고 의원 소개를 받았어야 되는데 인터넷 청원이 가능해지니까 이게 더 쉬워진 거예요. 옛날보다 더 쉬워졌습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청와대라고 돼 있죠.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그리고 누구예요? 대통령 나와 있고요. 자, 국민청원 4년. 국민청원 제도가 만들어진 지 4년 됐군요. 국민이 만든 변화. 국민이 청와대 직접 청원해서 일정 수 이상이 되면은 국가에서 반영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나와 있고. 자, 청와대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자,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서 30일 동안 한 달 내에 20만 명 이상
추천하는 정원이 인정되면은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가 반드시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반드시 답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은 정부가 꼭 그 답을 해야 됩니다.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근데 30일이 넘었다거나 20만 명이 안 되면 답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명 이상의 대다수가 동의하는 청원 내용에 대해서만 국가가 답을 해줍니다.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예요. 자, 그다음 국회에도 청원 제도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회에 써 있죠. 국민 동의 청원 해가지고 국민과 국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참여 입법 시스템 해서 청원을 딱 클릭하면은 이제 자기가 그 말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청원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 누르면 나도 이제 거의 찬성한다 의견 게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동의가 진행 중인 거 봤더니 제일 많은 이슈가 되는 게 이거네. 1번. 그래서 돌아가신 고 손 누구누구 군의 사건 CCTV 공개와 함께 과학적인 재수사를 엄정 촉구해 가는 청원. 그래서 이제 그 청원 올린 사람이 글을 막 쓰는 거예요. 자, 돌아가신 누구누구 관련되어서 CCTV를 공개해 주십시오. 법을 만들어서 꼭 공개해 주십시오. 청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8월 19일 날 2021년 8월 19일 날 청원을 했고 현재 9월 18일 현재 7만 9천 명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동의를 모아서 입법에 이제 그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청원을 직접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청와대나 국회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창구들입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보세요. 자, 청원권을 다 받고요. 두 번째는 재판 청원권입니다. 자, 재판 청구권의 논점은 이제 4개 정도가 핵심 쟁점인데 1번은 배심제. 배심제. 그다음에 국민 참여 재판이죠. 형소법에서 여러분들 배우는 거예요. 형소법에서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행정 심판 전치주의입니다. 이건 아마 경찰학에서 배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이 군사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군사 재판은 군인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들은 군사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민간인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는 겁니다. 이런 4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참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심제. 자, 헌법 27조 제1항.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누구한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법관. 법관. 그래서 헌법이 말하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에요. 이 법률이 뭐냐면 법원조직법이에요. 법원조직법. 그래서 법원조직법에 보면은 법관이란 대법관, 일반 법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는 거는 직업법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직업법관들, 판사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법관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헌법의 기본권이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데 따라서 27조 제1항에 포함되는 재판받을 권리라는 것은 직업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거는 헌법에 있어요, 없어요? 국민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에요. 헌법에 없잖아. 헌법에 국민이란 말이 어디 있어? 법관이라고 돼 있지, 그죠? 그래서 헌법의 권리가 아니다. 근데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서 법률로 인정한 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고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헌법상 권리라면은 법률로 제한할 때 엄격히 심사해서 조금만 제한해도 유연이 될 수 있지만 법률로 만들어준 권리 같은 경우는 같은 법률로 얼마든지 제한을 하거나 폐지하거나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은
법률로 마음대로 없앨 수 없어요. 근데 법률로 만들어준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다른 법률로 제한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은 있어도 합헌, 없어도 합헌, 국회의원들이 만들기 나름인 거예요. 왜? 법률상 권리니까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만들어줘도 되고 없애도 되고 그런 겁니다. 법률상 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법률에 따라서 이제 법률상 권리니까 법이 있어야겠죠. 그 법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속칭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이죠. 근데 이 국민 참여 재판이 형사 재판에만 적용돼요. 형사 재판에만. 그래서 주로 이제 일반 법관의 재판이 뭐가 있습니까? 형사 재판, 민사 재판, 행정 재판 이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이죠. 이거 말고도 뭐 가사 소송, 특허 소송, 군사 소송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민간인에 관한 그 소송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였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 이 중에서 형사 재판에만 국민 참여 재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법 이름이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라는 법률입니다. 자, 따라서 민사 재판, 행정 재판, 뭐 가사 재판, 가정의 사건 재판, 뭐 특허 재판, 뭐 군사 재판 이런 데는 없는 거예요. 형사 재판에서만 국민 참여 재판을 시행합니다. 저기 참여하는 국민들을 우리가 배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판사한테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유죄 같은데요, 무죄 같은데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은 뭐가 있냐면 형사 재판이니까 형사 법에 대해서 형사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형의 양정, 징역 몇 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인정, 저 사람이 칼로 찌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제가 도둑질을 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법령의 적용, 형법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가법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형사 재판에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형사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증거에 관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배심원들이 일반 국민들이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다가 나온 사람들이라서 증거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에 관한 심리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법에만 관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심원들이 이제 유죄, 무죄 평의를 마쳤어요. 우리가 볼 때 유죄인 것 같습니다. 무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의를 마쳤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배심원들이 전원이 일치해서 유죄다, 무죄다 그러면 뭐 그대로 그냥 평의를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도 과반수가 이렇게 요청하면은 판사 의견을 들을 수 있답니다. 저희는 모두 다 전원 일치해서 유죄라고 판단이 되는데 판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반수가 요청하면 판사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요. 유죄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죄라고 말씀하셨는데 판사인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이 무죄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해줘요. 들을 수 있답니다. 근데 배심원 전원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들끼리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럴 때 반드시 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듣고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배심원들이 판결과 의견을 내게 되면 법원을 기속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심원이 유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의를 내려도 법관이 이걸 참고해서 무죄 판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참고를 합니다. 예, 기속할 수는 없어요. 배심원이 유죄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법관도 반드시 유죄 판결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참고해서 법관이 자책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려면 배심원제도 뭐하러 뒀습니까? 반영 안 할 거면. 그래서 반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법관이 만약에 유죄라는 확신이 있으면 배심원의 평의와 상관없이 유죄를 때리겠죠. 무죄란 확신이 있으면은 배심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무죄를 때리겠죠. 근데 법관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애매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어딘가 유죄 같기도 하고 무죄 같기도 하고 그럴 때 배심원들의 의견이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럴 때 그걸 참고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국민참여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논점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라 이거예요. 행정심판.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청에 의해서 동작구청한테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구청에다가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해서 여기서 행정심판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음에 안 든다. 그때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을 바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심판을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전치주랍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전에 둔다는 거죠. 재판을 받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둔 제도가 행정심판 제도라는 거예요. 전치주의. 자, 헌법 107조의 근거 조문이 있습니다. 자,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재판의 심리를 하기 먼저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네. 할 수 있다니까. 한다.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행정심판을 하고 나서 재판 가도 되는 거고 행정심판 없이 바로 재판 가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 절차는 반드시 사법 절차가 중요해야 됩니다. 자, 사법 절차라는 게 뭐냐면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얘가 뭔가 말하면 얘도 한마디 하게 해줘야 돼. 얘 말만 들어주면 안 돼. 얘도 한마디 하면 너도 한마디 해라. 네가 증거 내면 얘도 증거 내게 해줘라. 얘가 뭐 주장하면 너도 반박을 할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대등한 자격을 주면서 대등한 의견 진술 증거 제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사법 절차입니다. 대등하게 네가 말하면 너도 반론할 수 있어야 되고 너가 말하면 쟤도 반론할 수 있어야 되고 네가 증거 제출하면 쟤도 증거 제출할 수 있어야 되고 똑같이 되버려요. 똑같이 편들지 말고 그게 사법 절차입니다. 중요하다 이렇게 됐어요. 자,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게 앞전자죠, 전자로 앞전. 그래서 재판 전에 하는 제도를 말한다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이 전치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임의적 전치 제도가 있고 필요적 전치 제도가 있어요. 임의적 전치 제도는 뭡니까? 행정심판 없이 바로 재판해도 된다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행정심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필요적이라는 거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재판 청구해라 겁니다. 자, 그럴 때 필요적 전치 제도일 때는 이 행정심판에서 사법 절차를 반드시 준용을 해야 돼요. 준용 안 하면 위헌인 거예요. 반드시 준용해야 됩니다. 근데 임의적 전치 제도 같은 경우는 사법 절차를 준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합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죠? 자, 이제 사건의 당사자가 있고 행정심판이 있고 이제 법원의 재판이 있는데 이 사람이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심판을 갔다가 재판 갈 수도 있고요.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있죠.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행정심판 단계에서 사법 절차 준용이 없어도 돼요. 왜? 여기서 사법 절차 준용이 없어도 재판 절차 바로 가면 되잖아. 그럼 여기 사법 절차 준용될 거 아니에요. 이걸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고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 행정심판 단계에서 꼭 사법부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준용된다, 적용된다, 꼭 적용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필요적 전치제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재판으로 바로 갈 수가 없죠. 선택을 못하죠.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갈 수가 있죠. 선택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쳐야 될 때는 사법 절차를 꼭 거쳐야 돼요. 사법 절차를 적용하지 않으면 위헌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어떻게? 자, 헌법에는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임의적일 때 선택이 가능하니까 사법 절차 준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요적 전치 절차 같은 경우는 절차를 꼭 준용해 줘야 되고 이게 준용되지 않으면 위헌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논점은 이제 법률에 의한 재판입니다. 자, 헌법 제27조 제1항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법이 뭔데? 그 법이. 그의 법이 뭔데? 그게 그 법이 이 법이에요, 이게.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법률의 절차에 따른 소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게 꼭 3심 제도를 받을 권리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재판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3심 심급제도, 3심 제도를 기본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 꼭 3심 제도를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헌법에 재판을 받게 할 권리가 있다 그랬지 헌법에 누가 3심 제도로 써 있어요? 그죠? 헌법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준다 돼 있지 3심 재판 받을 권리를 준다 그런 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측면하고 법률 측면하고 요거 한 번 최소 한 번 이상의 재판을 받으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사실 한 번, 법률 한 번, 각각 적어도 한 번씩의 권리구제 절차 재판을 받았으면은 헌법에 재판받을 권리를 충족했다 보는 겁니다. 헌법에 3심이란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건에서 다 똑같이 3심, 3번의 구제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요. 헌법이 이것까지 보장한 적은 없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재판 같은 경우는 1, 2, 3심까지 받는 게 원칙인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2번만 재판받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번만 재판받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특허소송이나 소규모 선거소송, 조그만 소송 같은 것들은 2심제이기 때문에 1심이었고 2심, 3심 2번만 재판합니다. 2번만. 자, 그리고 자, 비상계엄에서의 군사재판이라던가 큰 규모의 선거,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1심과 2심이었고 오로지 대법원에 한 번의 심판만을 받게 돼요. 이런 예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재판이 꼭 다 3번을 보장하는 건 아닌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헌법에 보장된 게 뭔지가 제일 중요해요. 재판을 보장한다 돼 있지 3심을 보장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의 재판을 받으면 되는데 사실 측면 한 번, 법률 측면 한 번, 각각 한 번씩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심판이 다 3번 받을 필요는 없어요. 2번 받아도 되고 한 번만 받아도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게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사실 법률 판단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했으면 헌법상 기본권을 다 보장해 준 거예요. 어떻게? 사실 한 번, 법률 한 번, 각각 한 번씩입니다. 이렇게 각각 한 번씩이에요. 사실하고 법적 판단이 있을 때 이거 한 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한 번, 요건 없다? 안 돼요. 요것만 한 번 준다? 또 안 됩니다. 둘 다 각각 한 번씩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상소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거 없어. 그리고 모든 사건의 상고심은 꼭 대법원이 해야 됩니까? 그런 거 헌법에 없어. 확정 판결에 의해 재심을 또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뭡니까? 헌법에 없는 말들이에요, 다. 헌법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그랬지 상소심, 3심, 대법원, 재심 이런 말 헌법에 없어요.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자, 항상 얘기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는 거는 뭡니까? 이런 상소심이나 재심을 받을 권리는 법률로 인정되는 권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법률로 폐지해도 되는 거예요. 헌법상 기본권은 법률로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법률상 권리 같은 경우는 법률로 폐지해도 괜찮은 거예요. 됐죠? 자, 신급제도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자, 경미한 사건이 있고 중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 형사, 민사 뭐 이런 이제 형사 민사 사건 같은 경우 1심, 2심, 3심이 보장되거든요. 근데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이 그 지방 법원 단독 판사가 진행합니다. 단독 판사라는 게 판사 한 명이서 재판하는 거예요. 경미하니까 혼자서 재판합니다. 자, 그리고 2심에 올라갈 때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3명이 심사해요. 그다음 이제 여기에 불복 절차하게 되면 상고하게 되는데 대법원에 가서 심판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1심에서 2심 올라가는 거를 항소 이렇게 말하고요. 2심이 3심 올라가는 거를 상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고. 자, 근데 이제 중대한 사건이 있어요. 중대한 사건. 이거는 1심부터 3명이 심리해요. 3명이 심리하고 2심은 고등법원 가서 심리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가야 되는 거예요. 2심부터. 대법원 3심 올라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이 하는 재판이 법원이 하는 재판이 판결이 있고 결정이나 명령이 있어요. 자, 판결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에게 판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국민한테 이 재판을 받은 그 피고인이나 원고 피고한테 너는 유죄다, 무죄다, 손해배상을 해라 마라. 판사가 그 결정을 알려주는 게 판결입니다. 근데 결정과 명령은 법원 내에서 국민한테 알리는 게 아니고 법원과 법원 간의 내부적 결정이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민에 대한 판결 같은 경우는 항소, 상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결정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1심, 2심, 3심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잘 써 있죠? 그래서 이제 법원 판결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 같은 경우는 1심에서 2심 갈 때 항소, 2심이 3심 올라갈 때 상고. 그래서 합쳐서 어떻게 해요? 상소 제도죠. 그래서 합쳐서 상소제도 그럽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이니까 3심제도, 3심제도. 그다음 여기 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기초 강의 첫날 배웠어요. 그래서 아라고 되어 있는 게 민사 판결이죠. 오라고 되어 있으면 형사 판결이고 우라고 되어 있으면은 행정 재판인 거죠. 그다음에 기역은 1심, 니은은 2심, 디귿은 3심입니다. 자, 따라서 가라고 되어 있으면 뭐예요? 가라고 되어 있으면 민사 1심 판결. 나라고 되어 있으면 민사 2심 판결. 다라고 되어 있으면 민사 3심 판결인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3심 제도에 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면은 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은 2심에 항소하는 거고요. 2심에 불복하면 3심에 상고합니다. 그래서 2심을 항소심이라 그러고 3심을 상고심이라 그래요. 근데 1심과 2심에서는 그 사실 심리를 판단을 해요. 사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심 그래요. 물론 법률 판단도 하긴 해요. 근데 이 3심에서는 대법원은 사실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적 판단만 하기 때문에 법률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1심과 2심 딱 끊어서 1심과 2심은 사실 심리가 가능하니까 사실심. 대법원 3심은 법적 판단만 가능하니까 법률심 그래요. 이렇게. 자, 사실은 뭐고 법률은 뭐죠? 자, 갑이 A 가슴을 칼로 찔렀다. 찔러서 피를 흘리고 사망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건의 팩트예요. 실제 사건. 그래서 가슴을 찔렀냐, 배를 찔렀냐, 칼로 찔렀냐, 도끼로 찔렀냐, 피를 흘렸냐 말았냐, 죽었냐 말았냐, 이런 사실 심리는 1심과 2심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법적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칼로 가슴을 찌른 걸 법적으로 판단해 봤더니 그 갑에게는 살인의 고의야, 상해의 고의야, 중상의 고의인가? 폭행인가? 법적으로 어떤 죄가 되는 거지? 이런 법적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법적 판단. 그래서 1심과 2심은 사건을 판단해서 법적 판단을 내리고 사실 팩트를 보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데 법률심은 2심에서 결정된 사실을 기초로 법적 판단만 합니다.
팩트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거나 계엄 군사 등 대법원이 단심제일 때, 대법원에서 이제 한번 단심제로 운영될 때는 이때 예외적으로 대법원도 사실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심, 2심, 3심 사실 심리 얘는 안 하고 법률 판단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게 사실 판단 한 번, 법률 판단 한 번, 각각 한 번씩은 최소한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심, 2심, 3심제 같은 경우는 합헌이에요. 왜? 사실 판단, 법률 판단 벌써 2번, 3번 받았잖아. 그죠? 근데 1심을 빼고 2심과 3심, 2심제로 운영이 될 때에도 합헌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판단 한 번 받았잖아요. 최소. 법률 판단 2번 받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1심과 2심을 빼고 3심 단심제로 운영될 때에는 법률 판단만 받으니까 사실 판단이 없잖아요. 그러면 위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대법원의 선거나 계엄 사건, 군사 같은 대법원의 단심제일 때에는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럴 때 단심제일 때만 사실 판단과 법적 판단을 둘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단심제일 때만. 아시겠죠? 그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판단, 법적 판단 꼭 한 번씩은 꼭 받게 해줘야 그 합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신갑제도. 자, 이제 아까 판결에 관한 불복이었고 이번 명령 결정에 관한 불복입니다. 이때는 1심에서 2심 갈 때 항고, 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 2심 결정에 대한 그 3심 올라갈 땐 재항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프로파일러님 블로그에서 따온 거예요. 제가 출처를 명기하려고 이거 일부러 안 지울 거예요, 이게. 자, 신각제도가 있는데, 자, 1번 행정사건, 가사사건, 군사사건 뭐 전부 다 1심, 2심, 3심. 근데 이 특허사건하고 선거사건은 2심제도. 3심에는 2심제도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심제도가 되는 경우가 원칙이지만 2심인 경우도 있고 단심제도 있기 때문에 3심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도 되고 없애도 되고 3번, 2번, 1번 제한해도 되고 입법 그 제한권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 재량에 따라 2번 2심제로 제한해도 합헌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포인트는 군사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헌법 27조 제2항인데 요거 학생들 이제 그 독해가 안 돼가지고 질문들 많이 해요. 그 질문들 많이 하는데 자, 하나는 독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인이나 군무원은 합쳐서 군인입니다. 군인. 자, 군인들은 군사본 재판을 받아요. 근데 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의 경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기밀, 초병, 초소, 유독물, 포로, 군용물 이런 죄에 대해서 군사법원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민간법원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2개가 있습니다. 예외가 법률이 정한 경우랑 비상한 경우 선포된 경우. 요 2개는 그 군사법원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째, 자,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국민은 일반 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근데 국민도 군사법원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 2가지가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한 경우이 됩니다. 근데 이 2가지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 군사법원 재판 받는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예요. 기밀, 초병, 초소, 유독포로 군용물인 겁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독포물이에요. 기초 독포물. 그래서 이 기초가 되는 독포물 이런 것들은 이제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초적인 독극물이 들어있는 포장물. 자, 기초
기초적으로 독이 들어있는 걸 포장한 물건, 아주 위험한 물건이죠. 위험한 물건. 이런 기초 도포물은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한 경험이 있을 때 군사원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헌법 조문인데 이걸 한 번 더 볼까요? 순서를 바꿨어 이렇게 순서를. 자, 국민은 군사보훈 재판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원칙은 받지 않아. 그런데 예외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비상계엄 선포하고 법률이 정한 경우, 이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사항이 기초 독포물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6개죠. 6개. 초가 2개니까 정확히 하면 6개. 기초 독포물 6개는 법률이 정한 경우나 비상계엄 때 군사재판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독포물, 물 중요해요. 물. 군용 시설이에요, 군용 물이에요? 시설이 아니야, 물이지. 물. 그래서 기초 독포물, 물. 시설이 아니라 물입니다. 물. 꼭 써놨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왔어요.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예외적으로 군사법원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언제?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서 기초 독포물 5개 그 위험한 물건, 이런 물건은 군사 재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자,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군사 시설을 손괴한 민간인에 대해서 군사보안법에 따라서 군사보안 재판이 가능한가 이거예요. 자, 보면 민간인은 원래 군사 재판 받을 수가 없는데 군사보안법이란 법률에 의해서 군사 재판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국민은 군사 재판을 받을 수 없는데 원래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받을 수 있죠. 군사보안법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군사 재판을 받으려면은 기초 독포물이 됩니다. 기초 독포물. 물이 뭐였어요? 군용물. 근데 이 사람은 군용물이 아니라 군사 시설을 손괴했어요. 군사 시설을. 군사 군용물과 군사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군사법원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국민도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기는 있다. 근데 군사원 재판을 받으려면은 헌법에 써 있는 것처럼 기초 독포물에 한해서만 받는 거다. 이 물이라는 게 군용물을 말하는 거다. 헌법에 군사시설이란 말은 없다 이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군사시설에 대한 민간인 손괴죄는 군사법원 재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에 제정이 있고 기초 독포물만 군사 재판을 받는 겁니다. 물이 아니라 시설인 경우는 헌법에 없기 때문에 군사 재판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위헌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기초 독포물 물이 제일 중요해요. 이겁니다. 이거 군사시설 손괴 사건이 이건데 대전차 방어벽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휴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나면 북한에서 막 탱크로 막 밀고 들어오겠죠. 탱크로 막 전차 탱크 막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통시설을 통해서 막 들어올 텐데 그때 이제 못 들어오게 길목을 탁탁탁 차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그 북쪽에 이제 휴전선 근처에 뭐 철원이나 이쪽 북쪽에 가면은 이걸 만들어 놨는데 이게 대전차 방어벽입니다. 자, 북한의 전차에 대비하여 방어하는 벽, 대전차 방벽이라도 그래요. 요거 있죠, 요거. 이게 지금 산인데, 그죠? 터널입니다, 터널. 이걸 왜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이제 교통을 이용해야 되니까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전쟁이 나면은 이 길을 통해 북한 그 탱크가 들어온다고, 탱크가.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붕괴시키는 거예요. 폭탄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폭탄이. 예, 폭탄이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폭파돼서 싹 무너져 버려요. 이걸 무너뜨려야 탱크가 내려오는 길목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전차 방벽을 만들어 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게 옛날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둔 그 방어벽들인데 요새 뭐 탱크 같은 거 있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면 그냥 다 망가지는 건데, 그죠? 그래서 요새는 이게 뭐 별로 필요가 없다 이런 그 말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이런 방벽들을 많이 만들었다가 이 교통에 이제 뭡니까? 이만큼 자리만 차지하고 그 차선을 넓힐 수 있는데 차선만 접어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지금 많이들 철거를 하고 있어요.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이제 철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 주민이 이거 교통 방해되는데 이거 왜 지금 만들어둔 거 있는 거냐, 이걸 막 부신 거예요, 막. 예, 그래서 군사시설 손괴죄로 군사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게 이 사건인 거예요. 근데 대전차 방어벽은 군용 물건이 아니고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인은 군사 재판 받지 않고 일반 법원 재판 받습니다. 뭐 형사법원, 민사법원, 행정법원 이런 민사 재판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 판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